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만한 내용입니다. 바로 왜 노인들은 자식을 너무 잘 키운 것을 후회하는가 라는 주제입니다. 언뜻 들으면 이상하게 들리시죠? 자식에게 최선을 다해 사랑을 주고 잘 키우면 노후에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오히려 자식에게 너무 많은 것을 쏟아부은 나머지 정작 자신의 노후 준비는 소홀히 하게 되어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이야기는 한 어머니의 절절한 고백입니다. 들어보시죠. 김철수 씨가 병에 쓰러졌습니다. 말기 간암이라고 합니다.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외국에 있는 아들 민수에게 전화를 걸어 이 사실을 전했습니다. 민수는 어머니, 오진일 수도 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희망을 품고 서둘러 그럼 한번 귀국해서 아버지를 서울의 큰 병원에 모시고 가봐야 하지 않겠니? 라고 말했습니다. 민수는 잠시 침묵하더니 지금 일이 너무 바빠서 화장실 가는 시간에 겨우 전화 받았어요. 휴가 내기가 힘들어요.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어머니, 아버지를 서울병원에 모시고 가세요. 필요하면 간병인을 고용하세요. 돈은 걱정하지 마세요. 라며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기차표를 어떻게 예매해야 할지조차 몰랐습니다.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철수 씨의 병이 걱정되어 이웃에게 부탁하고 저는 급히 조카 집으로 가서 서울행 기차표를 어떻게 사는지 물었습니다. 조카는 제가 땀을 뻘뻘 흘리며 당황하는 모습을 보고 이모, 다음에는 전화 한 통만 주세요. 제가 표 예매해 드릴게요. 굳이 이렇게 오실 필요 없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며 그런데 서울은 왜 가시려고요? 라고 가볍게 물었습니다. 저는 철수 씨가 아프고 아들이 우리 부부더러 스스로 서울에 가라고 했다는 말을 차마 할 수 없어서 철수 아저씨 몸이 좀 안 좋아서 서울 큰 병원에서 보려고 라고 얼버무렸습니다. 조카는 그 말을 듣자마자 빨리 가세요 이모, 이모부 괜찮으세요? 라며 급히 표를 취소했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마침 휴가를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차로 두 분을 서울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라고 했습니다. 저는 황송해서 사양하려 했지만 조카는 이모, 그런 말씀 마세요. 이모부가 편찮으신데 두 분만 서울 가시면 위험해요. 무슨 일 생기면 저희 어머니한테 혼나요. 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조카가 우리를 집에 데려다주고 떠난 후 저는 화장실에 숨어서 몰래 울었습니다. 철수 씨가 듣지 못하게 입을 막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방으로 돌아오니 철수 씨가 민수는 뭐라고 하던가?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아들이 한 말을 전했고 철수 씨는 깊은 한숨을 쉬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철수 씨도 분명 저처럼 아들을 너무 잘 키운 것을 후회하고 있을 겁니다. 민수는 어릴 때부터 동네 어른들이 다른 아이들과는 다르다고 칭찬할 정도로 뛰어난 아이였습니다. 같은 또래 아이들 사이에서는 부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민수는 공부에서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고 늘 전교 1등을 유지했기 때문입니다. 저와 철수 씨는 둘 다 선생님이었기에 교육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을 위해서라면 돈을 아끼지 않았고 온갖 학원과 특별 수업을 시켰으며 집안일은 일체시키지 않았습니다. 민수에게는 오직 공부에만 집중하게 했습니다. 민수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뛰어난 성적으로 국내 최고 대학에 진학했고 이후 외국으로 유학을 가서 취직까지 했습니다. 월급도 높았고 저희 부부는 자랑스러웠습니다. 그 무렵 저희 부부는 가장 영광스러운 시기를 보냈습니다. 학교에서 자주 초청되어 학부모들에게 자녀 교육 조언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마을 지도자들도 저희 집을 방문하여 민수를 마을의 보배라고 칭찬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자녀의 학력이 아닌 결혼이나 손주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서 저는 비로소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졸업 후 독일에 정착했습니다. 저희는 민수가 집을 살 수 있도록 돈을 보태주고 시내 집을 팔아 시골 고향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자주 나중에 독일에서 노후를 보내시겠네요 라고 농담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겸손하게 웃으며 그날을 꿈꿨습니다. 그 꿈을 품고 저희는 민수에게 결혼을 재촉했습니다.
하지만 민수가 이미 결혼한 지 2년이 지났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였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아 말문이 막혔습니다. 화도 났지만 어쨌든 빨리 며느리를 도와주러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라며 거절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며느리가 임신했는데 돌봐주지 않으면 나중에 원망을 사지 않을까 하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요즘 젊은 여성들이 자주 말하듯이 임신이나 출산 후 돌봄을 받지 못하면 노후 돌봄도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민수는 그런 저를 비웃으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필요하면 제가 말할게요 라고 했습니다. 손녀가 태어났을 때 저와 철수 씨는 독일로 갔습니다. 하지만 철수 씨는 보름도 안 되어 이 환경은 적응이 안 된다며 귀국했습니다. 저는 손녀를 돌보기 위해 잠시 남았지만 아들의 월급이 한국에서는 고액이라 여겨지지만 독일에서는 생활이 빠듯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가가 예상보다 훨씬 높았기 때문입니다. 며느리는 저에게 정중했지만 어딘가 거리감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아들 방을 청소하러 들어갔을 때 며느리는 차가운 얼굴로 사생활을 존중해 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손녀가 아직 2달밖에 안 됐을 때 며느리는 모유 수유를 중단했습니다. 저는 조금 더 수유를 계속하라고 권했지만 며느리는 제 몸에 대한 일은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겠어요 라며 불쾌하게 대꾸했습니다. 며느리도 한국 사람인데 아들과 며느리는 제가 알아듣지 못하도록 영어로 대화하는 경우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유니 인권이니 하는 이야기를 자주 했는데 저에게는 마치 다른 세계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매일이 불안했고 늘 무례한 짓을 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며 지냈습니다. 손녀가 2살이 되었을 때 며느리는 손녀를 조기 교육기관에 보내며 감사했습니다 라고 말하고는 저를 한국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 이후 이웃 사람들이 언제 독일 가서 노후 보내실 거예요? 라고 물어도 저희 부부는 그냥 웃으며 얼버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아들 부부의 생활은 완전히 현지 방식에 물들었고 저희가 그들의 삶에 녹아들기는 이미 어렵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저희 연금으로 아들을 돕곤 했지만 이제는 저희 생활에 쓰고 있습니다. 1년에 2번 여행을 가거나 시간이 날 때는 친구들과 장기를 두거나 낚시를 하거나 춤을 즐기며 지냅니다. 주변에 손주 돌보느라 고생하는 노인들이 저희를 보며 부러워하는 모습이 조금은 기뻤습니다. 어느덧 10년 넘게 지났고 민수가 귀국한 것은 단 2번뿐이었습니다. 그것도 매번 마치 여행처럼 짧은 체류였습니다. 며느리와 손녀는 한 번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이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성공한 것은 좋은 일이고 저희가 곁에 있어서 그의 자유를 빼앗을 수는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철수 씨가 경에 쓰러지자 저는 갑자기 불안해졌습니다. 만약 철수 씨가 정말 돌아가시면 저는 어떻게 혼자 살아가야 할까요? 조카가 저희 부부를 서울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호텔 예약, 병원 수속, 약 받기까지 모두 조카가 해주었습니다. 그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병원 입구에서 밀려드는 사람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머리가 아팠습니다. 인터넷 예약이니 스마트 기기 결제니 하는 것들은 도저히 혼자서는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기술의 발전은 놀라운 일이지만 70세 가까운 저에게는 너무나 불친절한 세상입니다. 철수 씨의 검사 결과는 말기 간암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저는 다시 철수 씨 몰래 울었습니다. 눈물이 마른 후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는 일을 쉬고 한 번 귀국했지만 3일 만에 다시 바쁘게 떠나갔습니다. 일이 바빠서요 라고 말하며 출발 전 민수는 최고의 약을 쓰세요. 돈은 걱정하지 마세요 라는 말만 남기고 갔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목구멍에 막힌 분노를 간신히 삼켰습니다. 돈만 말하는 아들에 대한 불만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돈으로 그의 아버지 목숨을 살 수 있단 말입니까? 철수 씨는 방사선 치료와 항암 치료로 뼈와 가죽만 남았지만 그의 상태는 날이 갈수록 나빠지기만 했습니다. 의사는 더 이상 치료는 의미가 없습니다. 드시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을 해드리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철수 씨는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미 말하기 힘든 상태였지만
필사적으로 말을 짜냈습니다. 저는 그의 입가에 귀를 가까이 대고 가느다란 목소리로 당신은 앞으로 어쩌려고? 라고 걱정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슬픔으로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젊었을 때 저는 모든 에너지를 아들 민수에게 쏟았지만 나이가 들어서야 깨달았습니다. 철수 씨야말로 저와 가장 오래 함께 걸어준 사람이었다는 것을. 아들이 출세해서 멀리 날아가 버린 지금 제 곁에는 이제 그가 없습니다. 저는 철수 씨를 고향 병원으로 데려왔고 그의 상태를 민수에게 전했습니다. 아들은 마침내 비행기를 타고 달려왔습니다. 철수 씨는 아들을 보자 흐린 눈에서 눈물을 흘리며 입술을 떨며 말을 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겨우 이틀 만에 안절부절 못하기 시작했고 전화가 끊임없이 걸려왔습니다. 사흘째 아침 민수는 일에 문제가 생겼어요 라고 변명하며 돌아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화가 폭발했습니다. 너는 이 이틀 동안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시길 바란 거니?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먼 곳까지 온 보람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돈 버는 게 그렇게 중요해? 아버지보다 돈이 더 중요하다는 거니? 라고 호되게 꾸짖었습니다. 민수는 당황한 표정으로 어머니, 저도 힘들어요 라고 대꾸했습니다. 저는 울면서 이렇게까지 후회한 적이 없다고 느꼈습니다. 아들을 너무 높은 곳으로 끌어올려서 이제 그는 부모의 버팀목이 되어줄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들이 그 높이에 도달한 것은 그 자신의 노력과 능력도 있겠지만 이제 저에게는 누군가 정신적으로 지지해주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했습니다. 민수가 떠난 후 저는 병원을 떠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간호사가 곁에 있었지만 잠깐만 눈을 떼면 철수 씨가 사라져버릴 것 같았습니다. 저희 조카들은 제가 몸을 상하지 않도록 가족을 남겨두고 일부러 찾아와 교대로 철수 씨 곁에 밤새 머물러 주었습니다. 그들은 자영업자라 하루 가게 문을 닫으면 그날 수입이 없어집니다. 저는 어떻게 감사를 표해야 할지 몰라 그들에게 돈을 주려 했지만 조카들은 이를 거절하며 이건 저희의 당연한 일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예전에 부모님이 이 조카들을 쓸모없다고 말씀하셨던 것을 떠올리며 이제는 아들도 그런 쓸모없는 존재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적어도 마지막 순간을 함께 해준다면요. 철수 씨가 돌아가신 것은 며칠 후 새벽 3시였습니다. 마지막 순간 그는 회광반조로 기운을 되찾아 아들이 나타나길 기대하며 계속 문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기대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아들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철수 씨가 돌아가신 순간 저는 신기하게도 그다지 슬프지 않았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각오가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장례 준비를 하는 동안 민수가 다시 귀국했지만 며느리와 손녀는 한 번도 얼굴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냉정함에 또다시 가슴이 얼어붙었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철수 씨의 유고를 묘지에 안치했습니다. 민수는 제 동생 가족에게 감사 인사를 하며 부모님을 돌봐준 것에 대해 고마움을 표했지만 제 앞으로의 생활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가족 전체가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민수는 마침내 곤란한 듯이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 외국 생활이 보이는 것만큼 쉽지 않아요. 집값과 주택담보대출로 빠듯해요. 라고 말하며 결국 어머니 일은 지금 동생들에게 맡기고 싶어요. 라고 화제를 돌렸습니다. 저는 그 무책임함에 충격을 받아 말문이 막혔습니다. 민수는 가벼운 한마디로 부모의 노후 책임을 남에게 떠넘긴 것입니다. 민수가 떠난 후 저는 철수 씨의 묘를 찾아가 묘비를 향해 혼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철수 씨가 먼저 가신 것이 부러웠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의 마지막을 제대로 지켜드릴 수 있었으니까요. 때로는 죽는 것이 두렵지 않지만 남겨진 사람이야말로 가장 힘든 법입니다. 철수 씨가 돌아가신 후 제 동생은 저를 자기 집으로 불러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자매 둘이서 일상을 함께하고 주말에는 조카들이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돌아옵니다. 집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넘치고 따뜻합니다. 저는 이 따뜻함이 너무 좋아서 아이들을 만날 때마다 용돈을 줍니다. 저에게는 연금도 있고 사회보험도 있고 큰 병 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돈 쓸 일이 거의 없습니다. 돈이란 게 저한테는 휴지 조각이나 다름없습니다. 나이가 들면 가장 두려운 것은 외로움입니다. 이런 생활이 몇 년 이어지다가
마침내 동생도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민수는 가족 셋이서 장례식에 귀국했지만 손녀는 완전히 커서 이제는 패셔너블하게 차려입고 영어를 유차하게 구사합니다. 시골의 이 풍경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와 친해질 수도 없고 그저 형식적으로 이건 먹어라 저건 먹어라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음식은 조카 며느리가 준비했지만 민수가 좋아하던 달걀 장조림은 제가 특별히 만든 것입니다. 손녀가 그 장조림에 손을 뻗자 며느리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손녀의 손을 세게 쳤고 저에게 한 소리 했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쪼그라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결코 어리석지 않습니다. 그녀가 저와 제 음식을 싫어한다는 것이 분명히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조금 의아해해서 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는 저 아이들이 오지 않았는데 왜 네 이모가 돌아가셨을 때는 서둘러 조의를 표하러 온 거니? 라고 물었습니다. 아들은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때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어요. 아내가 마침 유산을 해서 이동이 어려웠어요. 하지만 이 몇 년간 이모와 조카들에게 정말 감사하고 있어요. 어머니를 잘 돌봐주셨으니까요. 그 말을 들으니 조금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아들에게도 아직 부모가 있구나. 이때 민수는 전보다 오래 머물러 주었지만 그의 가족은 시내 호텔에 묵고 있어서 그를 만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마을에서는 오래된 마을이 철거된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제 집도 그 범위에 포함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을 면적과 뒷마당의 과일나무 수를 고려하면 보상액이 상당할 것입니다. 이 뜻밖의 기쁨에 저는 몰라 서둘러 마을 사무소에 가서 사실인지 확인했습니다. 마을 이장은 기뻐하며 물론 사실이에요. 위에서 서류도 이미 내려왔어요. 다만 아직 세부 사항을 조정 중이라 공표되지 않았을 뿐이죠. 조급해하지 마세요. 곧 있을 겁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몇 달 전부터 소문이 돌았는데 민수와는 고등학교 동창이라 지금도 연락하고 있어요. 그한테도 그 이야기를 했죠. 라고 말했습니다. 마치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민수가 이 사실을 전부터 알고 있었다고요? 라고 무의식적으로 물었습니다. 이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멍하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치 발밑이 둥둥 뜨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제야 아들이 이번에 귀국한 이유가 장례식이 아니라 철거 보상 때문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일주일 후 철거 통지서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민수는 기쁨을 감추지 못하며 가족 셋이서 제게 보상금 문제를 상의하러 왔습니다. 저는 집 면적에 따라 집 세 채를 받을 수 있어요. 저는 돈은 필요 없고 집이 필요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민수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어머니 혼자 사시는데 그렇게 많은 집이 필요해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를 힐끗 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늙었어. 돈은 있어도 금방 없어져. 그래서 집을 가지고 있는 게 가장 안심이 돼. 한 채는 내가 살고 나머지 두 채는 임대를 놓아서 조금씩 수입을 얻을 거야. 민수는 어색하게 어깨를 움츠리며 씁쓸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최근에 괜찮은 프로젝트가 생겨서 투자하고 싶은데 자금이 조금 부족해요. 라고 말을 꺼내더니 보상금을 집이 아니라 현금으로 받아서 그 돈을 잠깐 제게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요청했습니다. 저는 이미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었지만 그가 이렇게 당당한 태도로 부탁해오는 것에 상처받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슬픈 눈으로 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너를 키우기 위해 아버지와 나는 아무리 힘들어도 너에게 부족함이 없게 했어. 그래도 우리는 네가 성공하면 우리가 안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 하지만 아버지는 마지막까지 너한테 의지할 수 없었어. 네 아내와 아이는 그분 장례식에조차 얼굴을 비추지 않았어. 그 이후로 나는 줄곧 동생과 조카들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왔어. 너는 나를 돌볼 생각을 조금도 하지 않았잖아. 그런데 지금 와서 가족 모두가 돈을 구걸하러 오다니 부끄럽지도 않니? 민수는 제가 이렇게 단호하게 말할 줄 몰랐는지 눈을 크게 뜨고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얼굴을 찌푸리며 화를 내더니 손녀를 데리고 방을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그녀의 태도 따위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 쌓여있던 말들을 토해낸 것만으로도 마음이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제 마음도 예전에는 따뜻했지만 아들의 차가운 태도에 점점 그 온기가 식어갔습니다. 예전에는 아들이 외국에 간 것이 새로운 문화를 배워온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가 원래부터 이기적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부모에게는 인권이다, 자유다 라며 효도를 거부하면서도 자신이 돈이나 도움이 필요할 때는 한국 전통을 들먹이며 부모에게 의지하기를 기대합니다. 결국 외국에 간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아들의 근분이 썩어 있었던 겁니다. 저는 아들의 학업에만 신경 쓰느라 사람으로서의 품성을 기르는 것을 소홀히 했다는 것을 지금 와서 격렬하게 후회하고 있습니다. 저는 마을과 증인 입회하에 유언장을 작성하고 협상을 받았습니다. 제가 돌아가면 세 채의 집 중 두 채는 조카들에게 남기고 나머지 한 채는 희망 프로젝트에 기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민수는 정에 호소하거나 좋은 말을 늘어놓았지만 저는 한 발자국도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침내 짜증을 내며 문을 거칠게 닫고 나갔습니다. 마치 버린 것이 자기 어머니가 아니라 이제 쓸모없어진 헌 걸레인 것처럼요. 두 조카는 이모님 걱정하지 마세요. 설령 재산을 저희에게 남겨주시지 않으셔도 제대로 모실 거예요. 하물며 유언까지 남겨주셨는데 저희에게는 책임이 있습니다. 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조카들 집에는 살지 않고 조금 노력해서 요양원에 들어갔습니다. 동생이 돌아가셨고 저는 조카들의 어머니도 아닙니다. 확실히 친척으로서의 인연은 있지만 그 인연을 함부로 소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가끔 요양원을 방문해주고 제가 큰 병을 앓을 때 돌봐주는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만족합니다. 제가 얼마나 오래 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집도 있고 연금도 있고 보험도 모두 갖춰져 있고 조카들의 도움도 있으니 요양원 생활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적어도 그 믿을 수 없는 아들에게 재산을 모두 넘겨서 아무것도 손에 남지 않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저는 제 경험을 통해 다른 분들께도 전하고 싶습니다. 설령 부모라 해도 무한정 사랑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아이의 이기심을 키우고 그들이 부모를 쥐어짜도 당연하다는 생각을 품기 만들기 때문입니다. 결국 부모 자식 간의 인연이 끊어지고 가족의 행복은 사라집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것이 제게는 나쁘지 않은 결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나이가 들면 가장 두려운 것은 외로움입니다. 하지만 시간은 흐르고 사람은 나이를 먹습니다. 저는 제 마지막 시간을 최대한 잘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에게 의지하지 않고 노후를 보내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자식에게 의지하지 않고 노후를 자립해서 살아가려면 돈 문제, 건강, 사람들과의 관계를 단단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계획적으로 재산을 만드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은퇴 후 생활비가 얼마나 드는지 계산해보고 연금, 보험, 저축에서 나오는 수입이 필요한 생활비를 감당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금, 주식, 채권, 부동산 등 여러 곳에 투자하는 것을 생각해보고 노후에 안정적인 수입원을 확보해서 돈 걱정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의료보험, 생명보험, 장기 간병보험 등을 다시 살펴보고 건강이나 갑작스러운 지출에 대비해 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살 곳을 잘 정비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집을 가지고 계시다면 노후에 맞게 고칠 것을 찾아보고 편하고 안전한 살림 환경을 만드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전세라면 오래 계약하는 것을 고려해서 나이가 들어도 안심하고 계속 살 수 있는 환경을 고르세요. 또 혼자 사는 생활을 원하면서도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어르신용 주택이나 서비스가 딸린 집을 알아보는 것도 하나의 선택입니다. 돈이나 집만이 아니라 건강을 지키는 것도 빠뜨릴 수 없습니다. 날마다 먹는 것에 신경 쓰고 꾸준히 운동하고 건강검진을 맡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불어 지역 모임 활동이나 친구, 이웃과 어울리면서 마음 건강도 챙기도록 하세요. 외로움을 막고 마음의 버팀목을 얻는 것이 노후 생활에서 행복을 지키는 데 이어집니다. 또 나이가 들었을 때 간병이나 마지막 뜻에 대해 미리 계획을 세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앞으로 자신이 어떤 치료나 간병을 바라는지 분명히 하고 가족과 이야기해두면 만약의 경우에 자신의 뜻이 존중되도록 준비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언장이나 중요한 정보를 적어둔 노트를 준비해두면 재산 상속이나 권리 이동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가족 간 다툼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충실한 노후를 보내려면 자기 자신의 생활 방식을 만드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취미나 활동을 통해 의미를 찾고 은퇴 후 시간을 값지게 쓸 수 있게 하세요.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여행, 요리, 자원봉사 활동, 언어 배우기, 인터넷 강좌 듣기 등 흥미에 맞는 활동을 이어가면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키고 생활에 활력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과 앞으로의 일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 나누세요. 자식에게 지나친 기대를 하지 않고
혼자 힘으로 사는 노후를 바탕으로 생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지만 막상 필요할 때를 위해 자신의 뜻이나 바램을 전해두는 것도 안심으로 이어집니다. 가족이나 믿을 수 있는 친구와 고마운 마음을 나누고 서로 도울 수 있다면 마음도 안정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생각해서 계획적으로 준비를 진행하면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노후 생활로 이어질 것입니다. 자기 생활 방식이나 가치관에 맞는 선택을 하고 충실한 노후를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고 행동을 시작하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되시면 1이라고 그 댓글을 달아주세요. 그렇지 않다면 0이라고 댓글을 달아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은 저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느라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또 만나요.